이 패턴을 이해를 하면 지금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지금 장이 빠졌을 때 우리가 들어가야 될지, 장이 뭐 올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큰 그림이 서거든요. 단기채를 발행을 하면 영래포 자금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11월 초에 대선이 있습니다. 아다리가 맞거든요. 아다리가 맞다. 네. FOMC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뭔가 좀 완화되는 스탠스로 가다가 네. 10월 달부터 단기채가 제대로 풀리기 시작하면 네. 중소기업중앙회 금융투자실의 성상인 과장님 모처럼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성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서 뵙는 게 얼마 만입니까? 거의 1년 된 것 같아요. 거의 1년 다 됐죠. 예. 작년에 부르고 왔는데 부장님이 불러주시지 않으셔서 그건 아니고, 그건 농성이 아니고. 어렵다라고. 아니 근데 지금 최근에 저도 성 과장님 다른 매체에서 다른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 뭐랄까 최근 장에 있어서는 지금 바짝 이렇게 촉이 서 있으세요. 오늘 이렇게 좀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기를 또 기대하고 네. 오늘 또 이렇게 비율을 나름대로 또 강하게 제시하시는 스타일이신데 또 혹시나 안 되면 어떡하지? 요즘은 이거 다 남는데 영상이. 틀리면 지워주십시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기억에 남는 게 한 7월부터 조심하라는 말씀하셨고 8월에는 그래도 장이 또 오를 수 있다고까지도 하셔서 지금까지는 거의 최단기간은 그 잔파동도 맞추셨어요. 잔파동이 아니죠. 이번엔 큰 파동이었죠. 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해졌는데 오늘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보니까 준비하신 자료가 미국 증시를 좌우할 11가지. 네. 11가지를 우리 1시간 동안에 다 짚어볼 수 있을까요? 못 짚으면 뭐 한 5가지만 하고. 못 짚으면 5가지 정도. 일단 중요한 게 어찌됐건 단기 전망이잖아요. 그렇죠. 단기 전망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좀 시간이 나오면 네. 제가 뭐 지금 현재 뭐 옌캐리 트레이드 청산 그리고 향후 미국 시장을 좀 바라보는 전망. 사실 이거는 왜 중요하냐고 하면 단기 시장은 뭐 어찌됐건 간에 유동성으로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 장기 전망은 네. 미국의 정부가 예. 어떤 식으로 시장을 이끌고 자기들의 기술 진보를 이끌어 갈지에 대한 좀 생각을 안 가지면 지금 같은 시기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매일 사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장기적인 전망도 매우 중요한데 어찌됐건 오늘은 좀 단기적인 전망을 유동성 관점에서 유동성 관점에서 저는 7월 올해 4월 달도 그랬어요. 올해 4월 달에도 유동성 관점으로 타 매체에서 한번 전망을 했었거든요. 2분기 때 조심해라. 네. 대신 그 중에서도 4월 달 특히 조심해라. 어허. 그게 다 유동성 관점이었습니다. 그게 단기 다른 유동성 지표들을 관점에서. 뭐 경기 침체 지표도 있고 뭐 지표가 많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저는 매크로 지표들 저도 다 보거든요. 예. 근데 그 매크로 지표에 그거를 그대로 보고 있으면 그리고 과거에 매크로가 이랬으니까 지금 이 매크로 현상이 과거와 비슷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해버리면 네.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매크로 지표는 한 번 다 뒤틀렸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안 좋아진 매크로 지표들은 지금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코로나 때 엄청나게 좋아졌던 지표는 예를 들어서 상품 같은 경우에 뭐 사람들이 뭐 물건 사는 것들은 코로나 때 밖에 못 나가니까 인터넷으로 엄청 많이 샀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조 뭐 PMI 지수 이런 것들은 좋을 수밖에 없는 상품을 엄청 좋게 많이 샀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그게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근데 어떻게 보면 과거의 수준으로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제조 PMI 지수 요즘에 나오면 항상 컨센트에서 막 하회하고 하잖아요. 그게 실제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 이 정도로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그에 반해 ISM 서비스업 지수는 코로나 때 외식을 하나도 못했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팍 빠졌던 게 지금 그거를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컨센트에서 상해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 모든 건 지금 다 그 정상 그 과정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지표 나오면 경기 침체, 이 지표 나오면 경기 호황 이걸 그러니까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 실질적으로 정상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 그때부터 분석을 해야 뭐 과거와 뭐 이랬으니까 맞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지금 정상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 과거에 PMI 제조업 지수가 안 나오니까 뭐 안 나왔을 때 경기 침체로 빠졌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PMI가 안 나오니까 빠진다. 이렇게 하면 안 맞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상화 과정이고 그게 올해 연말 정도 되면 모든 코로나 때 뒤틀렸던 웬만한 모든 지표들이 어느 정도 정상 궤도로 들어옵니다. 그때부터는 매크로 지표가 과거랑 돌려보면 맞을 거예요. 아하.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지표들을 보는 것보다 예. 미국 재무부가 유동성을 어떻게 관리하고 아하. 유동성을 통해서 증시를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네네. 그게 뭐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 그렇지만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예. 지금 증시가 왜 이렇게 움직이고 지금 경제 지표가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가 좀 판단이 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예.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예. 제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예. 미국 정부가 예.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재정 적자를 내면서 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발행을 한다는 거죠. 국채 발행. 그게 통화량이 풀리는 걸까요? 아닐까요? 미국채를 발행한다. 네. 1차적으로는 국채 발행한 만큼 시중 자금이 재무부로 빨려 들어가니까 들어가죠. 네. 유동성이 네. 줄어드는 것 같은데 거기서 요새는 또 플러스 알파를 자꾸 설명하시더라고. 네. 이코노미스트들이. 네. 이게 저는 사람들이 약간 좀 오해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을 하는데 그거를 연준이 통화를 찍어내가 화폐를 찍어내서 이거를 사주면 시중에 통화량이 올라갑니다. 그거는 양적 완화 시절에. 양적 완화. 사람들은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돈을 풀면 지금 통화량이 엄청나게 풀리고 예. 그게 인플레이션을 간다. 어. 그런데 지금 M2 그래프 보시면 2022년부터 해서 2023년 4년 예. 미국 정부는 거의 2조 5천억 달러를 매년 재정 적자를 냈습니다. 예. 그런데 M2 통화량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국 정부는 계속 국채를 찍어내는데 네. 통화량은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연준은 국채를 하나도 안 사주고 있어요. 더 팔고 있지. 오히려 QT 중이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 정부는 지금 채권을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어요. 네. 이게 연준이 국채를 사주면 통화량이 증가하고 양적 완화로 가지만 미국 정부가 하는 거는 실질적인 통화량 증가가 아니라 자금의 재배치에 가깝습니다. 자금의 재배치. 지금 시중에 있는 잉여 유동성 네.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많죠. 그런 것들을 국채를 발행하면 누군가 살 거 아니에요. 사죠. 네. 뭐 그게 기업이 됐든 개인이 됐든. 그러면 개인들은 국채를 사는 거고 정부는 그 자금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자금을 가지고 내가 지원을 해주고 싶은 곳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네네. 이게 양적 완화 관점이랑 완전 달라요. 양적 완화는 뭔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돈을 막 찍어내가지고 서민들한테 다 풀어주는 거예요. 뭐 은행 살려주고 그러면 뭐 버블이 일어나겠죠, 그냥 이렇게. 네. 그런데 지금 미국 정부가 하는 방식은 이 잉여 유동성을 정부 계좌로 다 끌고 와서 내가 지원해주고 싶은데 집중적으로 지원해줄 거다라는 관점입니다. 이게 2023년부터 시작됐고 실질적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우리는 그때 모두가 인플레이션 걱정하고 있었고 네. 미국 정부가 미친 듯이 재정 적자를 내니까 이건 또 2차 인플레이션으로 갈 거고 유동성이 풀리고 사실 이게 다 잘못된 말이거든요. 그 통화량이 풀리고 하는 것들이. 미국 정부는 단 한 번도 통화량을 푼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적자를 발행해서 통화량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바이든 정부 하에서는 시중에 있는 잉여 통화량들이 미국 정부로 끌고 들어온 끌고 거고 들어왔을 거고 이걸 가지고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돈을 지원해 준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올라왔던 빅테크 우상향이 예. 정부가 저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미국의 증시와 미국 정부의 유동성 정책 자체가 통화량을 안 올리면서 AI는 살려가겠다. 왜냐? AI는 단순하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이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네. 우리가 패권을 유지를 하고 안보를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진짜 필요하다. 근데 연준이 돈 찍어가지고 하면 잠시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지 않냐. 근데 내가 보니까 시중에 잉여 유동성이 많은데 이 돈들을 내가 싸그리 갖고 와가지고 그걸 하면 지원해주면 인플레이션도 안 생기고
AI도 살릴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2022년부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부터 해서 반도체법, IRL법, 칩스법 다 나왔고요. 그 뒤로도 그게 보통 미국 재정 지출이라고 하거든요. 네. 미국의 의무 지출은 메디케어랑 뭐 국채 이자 나가는 거에 많이 나갑니다. 70% 나가거든요. 30%는 미국 재정 지출에서 나갑니다. 네. 거기서 국방 재정, 그러니까 국방 비국방으로 나뉘는데 예. 비국방은 뭐 15%, 국방 15%인데 예. 비국방에서 그런 법들이 다 지원이 되고 있어요. 국방은 원래는 그 군인들 월급 주고 하는데 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국방, 그 재정 지출의 국방 부분에서도 예. 국방 수권법이라는 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AI 반도체는 우리 안보에서 매우 필요하다. 이쪽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펜타곤이랑 미국 국방부가 미국의 빅테크들이랑 계약을 맺어서 그쪽으로 또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재정 지출에서 나가는 모든 돈들은 지금 그쪽으로 돈이 다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의무 지출에서 나가고 있는 비중이 크고 네. 이쪽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메디케어랑 국채 이자 비용이거든요. 예. 메디케어는 뭐 어쨌든 나간다고 치고 이자 부분은 지금까지는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앞으로 기준금리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또 여유적인 자금이 생깁니다. 예. 왜냐하면 시중금리, 국채금리가 1%포인트가 하락하잖아요. 예. 이자로 나가는 비용이 연간 16%에서 17%가 절감됩니다. 호호. 그러면 그 자금은 다시 또 미국의 재량 지출로 재배치될 미국 겁니다. 정부가 이자로 나갈 돈을 줄인 만큼. 네. 미국은 지금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일 생각이 없어요. 지금 모두가 우려하잖아요. 예. 미국의 지금 정부 부채, 재정 적자, 정부 부채 비율이 예. 너무 높다, 규모도 예. 너무 높다. 그런데 실제 미국은 부채 한도성을 계속 올려가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계속. 그러니까 줄일 생각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채권을 발행을 하면서 시중에 있는 잉여 유동성들을 싸그리 다 끌고 와서 미국의 재량 지출로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대신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자극 안 시켜줄게. 그건 연준이 사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통화량은 늘어나지 않아. 이거거든요. 이 패턴을 이해를 하면 지금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지금 장이 빠졌을 때 우리가 들어가야 될지, 장이 뭐 올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큰 그림이 서거든요. 이거를 제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핵심이 되는 유동성 분석이 매우 필요한데 네. 그걸 내가 한 페이지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준호 소장님이 이해하시면 구독자들도 다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요. 근데 이게 좀 어려워서 저도 네. 말로 잘 설명을 제가 할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이해가 안 되면 댓글로 달고 댓글로도 안 되면 제 개인 블로그 이런 데도 제가 좀 썰을 풀어서 좀 많이 작성을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 국채 발행을 하면 통화량 공급이 아니라는 거를 일단 아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화폐 인플레이션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국채 발행을 연준이 사줘야 돈을 찍어서 그래야 화폐 인플레이션이 생겨납니다. 양적 완화 시절에 네, 지금은 그런 시절이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런 시절이 아니다. 그래서 이 표를 한번 보시면 네. 왼쪽이 소마라고 해서 지금 몇 페이지죠? 첫 페이지, 1페이지. 1페이지. 그러니까 3페이지. 페이지로는 4페이지구나. 네, 4페이지. 4페이지. 네. 오케이. 이거 보시면 제가 제목을 연준의 양적 긴축에도 옐런은 지급 준비금을 방어했다고 썼습니다. 지급 준비금을 방어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보면 자산, 부채, 자본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본금은 거의 없어요. 연준은. 연준은. 네. 그러면 자산 이꼴 부채입니다. 음. 자산에 들어가 있는 게 미국 뭐 국채랑 MBS 포트폴리오. 음. 이게 소마라고 합니다. 소마 계정. 자산 계정에 있는 국채 포트폴리오. 네. 그리고 대출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이게 미국 SVB 사태 작년에 소형은행 터졌을 때 BTFP로 막 지원해 줬잖아요. 예. 그게 대출해 주는 계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 연준의 자산이 연준의 있고. 자산에는 이게 그래서 대출이 많이 나가면 연준의 자산이 올라가고요. 국채를 연준이 사면 자산이 올라갑니다. 그게 양적 완화. 그리고 그 예전에 보면 SBB 서서 BTFP 막 풀었잖아요. 예. 대출이 올라갔잖아요. 예. 자산이 올라갔잖아요. 예. 그래서 유사 양적 완화라고 한 겁니다. 어허. 왜냐하면 자산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유사형적 하나. 근데 지금 이제 연준의 대차 대조표는 대차 대조표 상에서 자산은 이렇게 되어 있고 부채 계정에는 지급 준비금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예금에서 일정 비율을 연준에 예치하고 있는 지급 준비금 그리고 MF 계정들이 제일 많이 돈을 넣었던 영래포 계정 이게 연준의 어떻게 보면 뭐
연준이 이제 시중은행들한테 예금을 줄 수 있는 이자를 줄 수 있는 그런 계좌거든요. 그래서 영래포 계좌라는 걸 만들어놨고요. 이게 시장에 너무 유동성이 많으니까 어디 갈지 모르니까 연준이 영래포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래포로 우리가 들어오면 돈을 이만큼 줄게라고 해서 시중의 유동성들을 영래포로 이렇게 잠궈놓은 거예요. 저수지를 하나 만들어서 네, 그게 2022년부터 23년 초반까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래포에 돈이 엄청나게 쌓여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TGA 잔고라고 해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발행한 자금이 TGA 잔고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재무부 돈. 네, 이 세 가지가 연준의 부채예요. 그리고 그건 어떻게 됩니까? 정기돈, 동전통화. 연준이 발행한 보론통화는 그것도 여기 들어가 있죠. 예, 근데 제가 그걸 뺐는데 그거 플러스 동전통화인데 그거는 이제 안 움직인다고 보고 그래서 근데 요거 세 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네. 연준이 양적 기축을 하나도 안 하면 미국 정부가 단기채든 장기채든 채권을 찍어내잖아요. 예. 그러면 처음에 채권을 찍으면 지급준비금이 빠져요. 왜냐하면 지급준비금에서 그 국채를 사거든요. 은행들이. 네. 그런데 그 돈들이 TGA 잔고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재무부는 그 잔고를 다시 돈을 풀어요. 근데 돈을 푸는 게 연준 같은 경우에는 TGA 잔고가 있는 돈을 그냥 개인한테 꽂아주는 게 아니라 연준 계좌에 개설되어 있는 은행들의 돈을 넣어주는 구조예요. 거기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JP모건 예금. 그게 또 지급준비금으로 다시 돈이 들어가는 구조예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준의 양적 긴축이 하나도 안 일어났다고 가정하면 채권을 계속 발행하잖아요. 그럼 지급준비에서 빠져서 TJ에 갔다가 TJ에서 지급준비 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돈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래포라는 게 하는 게 2022년에서 3년까지 돈을 많이 땡겼다 했잖아요. 옐런이 딱 생각한 거야. 이게 채권을 찍었을 때 지급준비금에 있다가 TJ에 갔다가 다시 지급준비금 가면 그냥 정상인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양적 긴축을 계속하면 준비금이 양적 긴축을 한 만큼은 부채에서 누군가 빠져야 되잖아요. 그게 지급준비금에서 빠지면 시장이 뭐 또 유동성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옐런이 우리가 채권을 단기채를 발행을 하면 영래포에 있는 돈들이 이 단기채를 살 거고 산 돈은 TJ에 들어갈 거고 TJ는 지급준비금에 들어갈 거다. 그러면 영래포 돈을 빼서 지급준비금을 넣어주는 구조예요. 그러면 양적 긴축을 해서 준비금이 빠져도 영래포에 있는 돈들이 지급준비에 다시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연준이 아무리 양적 긴축을 해도 준비금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더 늘어났어요. 사실상 최근 1년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급준비금이 연준의 지급준비금? 연준의 지급준비금. 그게 은행들이 이제 연준에 예치하는 우리나라 은행도 다 예치하잖아요. 일정 지급준비금을 넣잖아요. 그러니까 옐런이 그 생각을 딱 한 거예요. 영래포에 있는 돈을 빼서 양적 긴축으로 떨어지는 지급준비금을 영래포에 있는 돈을 빼서 TJ에 들어가면 TJ에서 풀어주면 지급준비 들어가니까 연준 너 아무리 양적 긴축 해봐라. 내가 단기채 풀어주면 단기채로 계속 발행을 하면 알아서 지급준비가 채워진다.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은 계속 풍부하게 유지될 수 있다. 시장의 유동성은? 네. 이게 우리는 순유동성이라고 합니다. 예. 지급준비금이 안 빠지면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급준비금이 주식시장과 같이 움직인다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준비금이 안 빠지면 은행들이 예금 가지고 있는 거 대비해서 일정 부분들을 넣는 걸 지급준비금을 하거든요. 네. 준비금이 높다라는 거는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거고 예. 그럼 투자할 돈이랑 대출해줄 돈들이 은행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준비금이 풍부하면 순유동성이 풍부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자 심리들도 좋아지고 여전히 괜찮구나. 양적 긴축해도 준비금 괜찮구나. 이게 2023년부터 하반기부터 지금 올해 2024년 상반기까지 연준이 재무부가 단기국채 2조 달러 발행했어요. 예. 장기국채는 5천억 달러 발행했어요. 예. 장기국채는 발행을 하는 즉시 TJ에 갔다가 TJ 다시 준비금 들어오니까 이거는 뭐 시장에 영향이 없어요. 단기채 2조 달러 발행했어요. 근데 거기서 영래포에서 1.8조 달러 빠져나왔습니다. 그게 다 TJ 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그걸 다시 재무부 지급준비금을 던져준 거예요. 그 준비금이 이만큼 올라가겠죠. 네. 그럼 양적 긴축을 매달 뭐 950억 달러씩 해도 네. 떨어진 것보다 영래포에서 받아놓은 돈을 던져준 돈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준비금도 더 늘어났어요. 최근 1년 보면. 네. 이게 지금까지 일어났던 시장이에요. 그래서 2024년 상반기까지 예.
랠리로 달린 겁니다. 약간 변동성 있었지만 주식시장이. 영래포에서 그냥 이자나 따먹고 연준한테 이자나 받아먹고 있었어야 될 돈이 네, 은행들의 지급준비금으로 갔다. 네, 단기 국채 발행을 통해서. 단기 국채 발행을 네, 통해서. 그래서 옐런이 영래포는 연준의 기준금리 하단보다 OBP를 더 줘요. 5.30. 기준금리 인하하면 또 떨어지겠죠. 하여튼 5.30. 단기 국채는 5.30보다 위에서 발행했어요. 더 높은 금리로. 그리고 그쪽으로 돈이 갔겠죠. 다 갔죠. 예. 그러면 단기 국채 발행을 해서 재무부는 TJ에 돈을 채울 수 있었죠. 근데 그 돈을 양적 긴축으로 떨어지고 있는 지급준비금을 보니까 이러면 시장이 불안해지거든요. 지급준비금으로 다시 다 넣어준 거예요. 방출해준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급준비금 하나도 안 빠집니다. 지급준비금 넣어주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잔고를 시중으로 방출을 하잖아요. 시중으로. 네. 그러면 지급준비금 계좌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재무부는 돈을 주는 구조가 연준에 개설돼 있는 은행들의 그 지급준비금 계좌에다가 돈을 꽂아주는 구조예요. 그 다음 쓰고 하는 건 알아서 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지급준비금이 안 빠지게 국채를 이렇게 많이 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양적 긴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준비금이 안 빠지는 겁니다. 그 이게 대신 영래포 계좌는 뭐 거의 다 한때 2조 몇천억 달러였던 게 지금 이제 지금 거의 다 썼죠. 3천억 거의 달러. 다 쓰고 이제 바닥이 났고. 3, 4천억 정도 네, 그 남았던 정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보면 사람들이 최근에 경기 침체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거를 유동성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영래포가 끝났다 이제. 그러면 재무부는 단기 국채를 발행을 해도 이제는 받아줄 돈이 없다. 그리고 뭐 지금 매크로 지표들 보니까 경기가 안 좋다. 네. 그래서 끝났다. 이거거든요. 예.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건 아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케이. 네. 그래요. 일단 9월 달 안 좋게 보는 이유. 저 일단 9월 달 안 좋게 보거든요. 지금 9월 시장 빠지고 있잖아요. 9월 달을 안 좋게 보는 이유가 유동성이 대규모로 축소됩니다. 네.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9월 달에는 미국 기업들의 법인세 세금 납부가 있습니다. 기업들의 세금 납부. 네. 법인세, 그러니까 4월 달에 개인들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날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4월 달도 시장이 안 좋아질 걸 봤었고요. 9월 달에는 기업들이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네. 가지고 있는 돈에서 빼야 되잖아요. 예. 세금 납부하면 보통 지급준비금에서 돈이 빠져버립니다. 그만큼 낸 만큼. 음. 왜냐하면 은행에 넣어놓은 돈을 빼서 세금 납부하는 거니까. 중간 과정 네. 이렇게 다 네. 결과 거치다 보면 결국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은행에 있는 돈을 빼서 세금 납부를 하면 다시 TJ 충전되겠죠. 그거를 100% 전액을 다 만약에 시중으로 풀어주면 다시 또 뭐 시장이 원상복귀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재무부 현금 잔고 있잖아요. 네. 재무부는 분기마다 현금 잔고를 얼마까지 충전하겠다라고 채우겠다고 항상 발표를 해요. 그래요. 그게 9월 말이 8,500억 달러예요. 8,500달러. 근데 8월 말 기준으로 지금 7,600억 달러가 있습니다. 채워놓은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900억 달러 이상 채워야 됩니다. 900달러를 또 채워야 되네. 네. 그러면 세금 납부로 다 들어왔다고 해도 900억 달러는 빼고 시중에 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한번 유동성의 긴축이 거기서 900억 달러 일어납니다. 빠지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거 깜짝 놀랐는데 네. 실질적으로 재무부는 그 TJ를 얼마 채우겠다는 걸 또 발표하지만 분기마다 예. 단기채는 얼마만큼 순발행을 할 거다라는 거, 장기채는 얼마만큼 순발행을 할 거라는 거를 발표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단기채는 1,700억 달러 순발행을 할 거라고 발표를 했고 3분기에. 네. 3분기라면은 장기채는 7, 8, 9. 7, 8, 9. 오케이. 장기채는 5,590억 달러를 발행할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장기채 1,710억. 단기채 1,710억, 장기채를 장기채는 5,590억. 웬일로 이번엔 그동안에 단기채를 갖다 한 4배 가까이 장기채 대비 한 4배 가까운 규모로 네. 단기로 막 제껴 샀더니 왜 또 이번엔 이렇게 됐죠? 영래포 돈이 없잖아요, 이제. 영대포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또 한번 까였지. 저 루비니하고 또 누구였습니까? 그쵸, 그 예, 공화당 그것도 있고. 쪽에서 예. 옐런이 지금 장난치고 있다. 네. 그게 지금 재무부의 양적 완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재무부발 양적 완화다. 뭐 그게 다 제가 말했던 그 논리랑 비슷합니다. 재무부가 단기채를 발행을 해서 지급준비 안 떨어지게 했고. 장기물 금리를 좀 낮추는 효과를 봤고. 네. 예, 그래요. 저는 근데 그 반론하는 게 소장님도 그렇지만 금리가 엄청 높아요. 네. 돈을 빌리고 싶어요.
예. 장기로 빌리겠어요? 단기로 빌리겠어요? 확정금리인데. 확정금리면 다 무조건 단기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재무부 그렇지. 똑같지 않겠어요? 재무부도 네.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5.5까지 기준금리를 올려놓은 상황이고. 아, 그렇지, 그렇지. 이 뭐 5.5로 계속 갈 것도 아니니까 짧게 일단 지금 빌리고. 어떤 내가 미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내가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면 거기다 대고 장기채를 발행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꼭 옐런의 단기채 비중을 최근 많이 키웠던 걸 꼭 뭐 색안경 쓰고 비난할 건 없네. 뭐 그렇게 보시는 사람도 있지만 금리 환경이 좀 금리를 그랬네. 놓고 보더라도 이상적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네, 그럴 수도. 장기채의 비중을 줄이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기준금리가 떨어지는 시기에 장기채 비중을 늘리는 게 맞습니다. 금리가 떨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하반기 때부터 금리가 떨어지고 내년에 금리가 떨어지고 할 거잖아요. 맞아요. 그때 장기채 비중을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니까요. 옐런은. 오케이. 그런 관점이라고 하면 루비니 교수는 원래 경기 닥터 둠이잖아요. 예. 뭐 하는 건 다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예. 미국을 위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예. 그 양반은 뭐 이것도 하나의 편견이고 그렇죠. 루비니 교수를 갖다 잘 모르는 가운데서 사람이나 누구나 세상 일에 함부로 얘기하는 게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 성향대로라면은 뭐 루비니는 미국이 잘 되고 안 되고보다 지가 유명해지는 게 더 중요하지. 닥터 둠. 네.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닥터 둠이 아니니까. 내가 방금 내가 루비니 교수를 만나본 적도 없고 제대로 그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얘기했듯이 제가 2007년에 우리가 루비니 대중 교수 앞에서 뵀어요. 얘기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전만은 뭐 어떤 놈이야 뭐 어쩌 이런 그래요. 2009년에 경기 리바버스 터지고 이제 막 염전이 양적완화 하는데 그때 제가 루비니 교수 강의하는 거 들었거든요. 그때도 양적 완화를 해도 안 된다. 루비니가 하여튼 그랬고, 근데 저는 좀 더 안 좋게 보는 게 아까 세금 납부 TJ 충전까지는 말씀드리고 7월, 8월 달에 미국이 단기채를 3,500억 달러를 이미 발행을 했어요. 이미 3분기 때 1,700억 달러를 발행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이미 초과 발행을 한 거예요. 초과 발행을 했네. 네. 그러면 9월 달에는 단기채를 순감할 수밖에 없어요. 9월에는 단기채를 순감. 단기채가 만기 상환이 되잖아요. 원래는 재발행을 시켜줘야 돼. 발행을 안 해요. 그냥 가야 되네. 근데 MF는 발행이 안 되면 뭘 사야 되잖아요. 살 게 없잖아요. 그럼 이게 영래포를 다시 간다니까요. 다시 또 들어가겠지. 그럼 영래포에 돈이 들어가면 또 시장의 긴축이 일어납니다. 그 단기채 순감은 시장의 긴축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에요. 9월이. 네. 그래서 TGA에 충전되는 금액을 다 주지 않을 거고 그게 첫 번째 긴축. 단기채가 너무 발행을 7, 8월 때 몰빵이 아니라 이건 더 많이 한 거잖아요. 초과 발행. 8월 달에 그래서 저는 장이 좋았다고 보거든요. 네. 순감이 가면 영래포 계좌가 채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하면 예. 시중의 유동성이 꽤 긴축됩니다. 거의 1,000억에서 3,000억 달러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줄어들 것이다. 네. 이게 지급준비금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액은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 네. 그래서 지급준비금이 그동안은 단기채 발행으로 계속 방어를 해왔다고 하면 이번에는 좀 떨어질 수 있다. 그게 9월 달에 좀 특히 좀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9월 달에 단기 조정, 10월 달에 유동성 완화로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10월에는 또 어떤 계획이 있길래요? 아, 4분기로 네, 접어드는구나. 4분기로 접어들고 원래 9월, 10월에 계절성이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11월 달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계절성 얘기하거든요. 예.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보고 있어요. 계절성을 가지고 뭘 판단을 하면 9월 같은 경우에는 빠지는 이유가 세금 납부가 있잖아요. 예. 유동성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효과가 좀 더 지속되는 게 10월 달이거든요. 아하. 10월 달에는 그런 유동성이 긴축되는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닌데 심리적인 내러티브로 과거에 빠졌으니까 이번에 10월 달도 빠질 수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올해 4분기를 전망을 좀 해보면 유동성 관점에서 10월 달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분기 때는 단기채를 900억 달러를 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단기채 900억 달러. 예. 장기채는 4,750억 달러. 예. 일단 단기채가 양이 많진 않아요. 예. 근데 제가 7월, 8월 옐런이 했던 방식을 보니까 아하. 발행하기로 한 것보다 더 많이 발행해버려요. 그리고 9월 달에 순감으로 가. 저는 요만큼 계획을 하고 있으면 요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요렇게 올렸다가 요렇게 빠이런 스타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아싸하게 그냥 4분기 계획, 확 지르는 거예요, 계획 그냥. 내에서 그냥 10월 달에 확 다 땡겨버리고 네. 뒤에 가서 네. 근데 그게 왠지 알아요? 10월 달과 7, 8월이 매우 유사한 게 있어요.
7, 8월 달에 미국 1개월 단기 금리 5.3에서 5.4 사이 움직였어요. 영래포 5.3이었어요. 그러면 단기채 발행을 하면 영래포 돈이 들어옵니다. 그럼 유동성 방어 다 가능해요. 네. 근데 9월 달에 지금 단기채 미국 1개월 금리가 5.17이에요. 예. 8월 말까지는 예. 5.3 이상이었는데 1개월 금리가 기준금리 인하를 프라이싱을 해서 이미 내려와 있는 거예요. 영래포 금리가 5.3이지만 9월 1일에서 9월 17일까지는 5.3을 주겠지만 9월 18일 금리 인하를 하면 5.05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9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5.05를 주는 거예요. 그걸 1할 계산 쭉 해보면 5.17 나옵니다. 그래서 1개월 금리가 5.17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1개월 금리 발행해봐야 단기채 발행해봐야 영래포에 돈이 안 빠져나옵니다. 예. 그러면 9월 달에는 단기채 발행해봐야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7, 8월에 더 해버리고 아하. 9월 달에 줄이는 겁니다. 그냥. 근데 10월 달 되면 금리 인하를 하면 영래포가 5.05로 떨어지거든요. 1개월 금리 지금 5.17로 가 있잖아요. 네. 그럼 9월 18일부터 해서 1개월 금리는 예. 5.18이라고 하면 예. 영래포는 5.05로 떨어집니다. 예. 그때부터는 단기채 발행을 하면 영래포의 돈을 또 끌어올 수 있어요. 예.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얼마 안 되는 네, 돈이지만. 끌어올 수 있어요. 그게 10월 중순까지는 유지됩니다. 음. 또 11월 FOMC에 가까워지면 또 1개월 금리는 금리 인하를 반영하면서 또 떨어져 있어요. 예. 그럼 그때는 단기채 발행해도 또 안 됩니다. 이게 무한 반복이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래서 뭐, 이제 10월 조금 뭐가 잡힌다. 10월 달에 단기채 무조건 발행 많이 할 겁니다. 예. 900억 달러를 목표를 하고 있지만 2천억 달러까지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겠네. 더 많이 해버리고 어차피 10월, 11월은 발행해봐야 안 되는 거 순감 하나 발행 하나 똑같은 건데 순감으로 가겠죠 그냥. 그렇게 하면서 10월 달은 장을 올릴 가능성이 있고요. 영래포를 빼와서 준비금을 네. 채워주는. 그리고 근데 11월에 영래포에 얼마 안 지금 남았어. 4천억 달러 있어요. 여전히 근데 예, 많은 수준이에요. 많은 수준이 옛날에 영래포라는 게 없었는데 뭐 저기 유일 약간 뭐냐 뭐 있어도 많이 있어도 안 거의 썼죠. 없었고 사실 지준도 어떻게 보면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 초과 지준 익세스 리저브 그거 페드 페이지 가보면 옛날에는 뭐 보이지도 않던 게 맞아요. 예.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거의 뭐 예. 그게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계속 발전되면서 예전에 이래 보니까 이렇게 문제 있었네. 그래서 뭐 하나 개정을 만들고 하는 게 미국은 계속 금융이 계속 진화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옐런이 미국에 지금 잔존하고 있는 수많은 금리를 가지고 예. 뭐가 우세한지를 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뭐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를 예. 판단하니까 이게 들어먹히는 겁니다. 아하. 10월 달에 어찌됐건 간에 단기채를 발행을 하면 영래포의 자금을 끌어옵니다. 아. 그리고 11월 초에 대선이 있습니다. 아하. 아다리가 맞거든요. 아다리가 맞다. 단기채 발행해서 지준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9월 달에 장이 조정이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FOMC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뭔가 좀 완화되는 스탠스로 가다가 네. 10월 달부터 단기채가 제대로 풀리기 시작하면 예. 그때는 장이 반등할 가능성 매우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아, 그 설명이 어느 정도 이제 틀이 잡히니까 이해되시죠? 이해가 되니까 9월은 이거 막 요래 가지고 막 최대한 꼭 눌릴 때까지 안 넘어지고 가도 딱 올리고 문제되면 양적 하나로 가겠죠. 근데 그거 하고 장 빠진 거랑 문제된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일단은 그렇게 9월 달은 해서 좀 각오하셔야 돼요. 10월 변동성. 달에 바짝 그거 하는데 아유 근데 조금 걱정되네. 지금 9월 초잖아요. 선거까지 끝나고 나서 오히려 연말이 또 싸해질 수가 있네. 그 논리라면. 연말 되면 미국 정부는 단기채를 찍던 장기채를 찍던 과거에는 장기채를 안 찍은 이유가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안 찍었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떨어지잖아요. 장기채 찍어낼 수 있어요. 찍은 거 그대로 지급준비금에 던져주면 지급준비금 큰 영향 없어요. 그리고 양적 긴축을 계속 하는 게 문제인데 저는 조만간에 양적 긴축 끝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연준의 계좌는 자산 계좌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아싸라이 그러면 뭐 이럴 바에야 그러면 이번 18일 날 그냥 50bp 아니 뭐 50bp가 아니 그러면 또 사람들이 우려하잖아요. 왜 왜 50bp에? 자이언트 하마지 뭐 75bp도 내리지 뭐. 안 되나? 그거는 뭐 그게 실질적으로 뭐 위기 생겼을 때 하는 방식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면 좀 저는- 7월 달부터 내리든지 금리를. 그게 저도 그래서 네. 7월 달에 내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썰을 좀 풀면 좀 그런데 연준이 7월 달에 금리 내리고 예. 일본이 8월 달에 금리 올렸잖아요. 예. 8월 달에 일본 금리 올렸어요. 7월은 그냥 갔고 연준은 동결했고. 연준은 동결했고. 인하했잖아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을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7월에 연준이 먼저 금리를 인하를 하고 내렸더라면 내리고 BOJ는 가만히 있었더라. BOJ는 올리고 하면 맞다. 그날 같은 날이었지. 네, 7월 31일 날. 네. 그리고 BOJ가 BOJ가 먼저 BOJ가 그날 낮에 금리 올렸고. 네. 근데 그날 밤에 연준까지 금리를 내렸으면 8월 5일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았네. 네. 근데 문제는 연준이 안 내렸잖아요. 근데 시장은 경기 침체를 우려했잖아요. ISM 지수 보면서. 그러니까 이거 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내리는 걸 선반영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우려했던 게 이거였거든요. 미국은 금리를 떨어뜨리고 일본은 금리를 올리면서 엔화가 강세가 돼버리면 예. yen 대출해놓은 헤지펀드나 예. 엔을 대출해놓은 개인들이 갑작스러운 청산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연준은 난 이번에는 금리 동결할 거니까 BOJ 너 이번에 올려. 그러면 엔이 조금은 강세가 되면서 헤지펀드도 스무딩하게 바람 뺄 수 있는 레버리지를 줄일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너무 빠르게 프라이싱을 해버리니까 화들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BOJ 이틀 뒤 바로 접었잖아요. 우리 금리 인상 뭐 너무 빠르게 안 할 거다. 그게 연준과 BOJ는 서로 공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봐야죠. 내가 내리면 너 올려. 내가 안 내리면 너 올려. 대신 내가 내릴 때는 너는 올려도 완화적인 멘트를 계속 날려. 그래야지 얘니 갑작스럽게 급격하게 강세가 안 돼. 시중의 유동성이, 그러니까 시중에 레버리지가 끼어 있는 것들이 지금 많은데 이게 갑자기 청산돼 버리면 금융시장에 발작이 올 수 있어. 근데 그게 하여튼 어찌됐건 8월 6일에 한 발작이 일어났으면 그러면서 헤지펀드 가지고 있는 포지션들이 다 대부분 청산됐어요. 예. 밀레니엄에 옌 캐리 트레이드를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 2개가 날라갔어요. 안 그래도 그 뉴스 봤습니다. 그날 날라갔어요. 아예 그래, 완전. 그게 뭐 그게 제일 돈을 많이 버는 부서였어요. 하루에 날라갔어, 하루에. 하루에. 그런 것들을 보면 청산이 갑작스럽게 되면 이런 시장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된 거 있나요? 전기 침체 안 왔잖아요. 예. 예. 이거 보시면 네. 금융시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고 27.5p 인하하면 또 옐런이 아니라 그 빼드로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과감해 보니까 시장을 달래가면서 커뮤니케이션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조금씩 바람을 빼주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저 파월 형님도 한번 보여준 적 있잖아요. 나 할 때는 화끈하다고. 2020년 3월 달에 네. FOMC 원래 잡혀있던 일정 앞에 2번이나 회의 그거 임시 회의 열어갖고 처음 50bp. 그 다음은 100bp 해갖고 그냥 제로금리 딱 만들고. 그게 코로나인데. 3월 정상. 그때 진짜 문제가 있었죠. 양적 화끈하잖아 그냥. 그러니까 미국은 화끈해요. 모든 정책을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을 생각하잖아요. 국민성이 안 맞아요. 우리나라는 돈이 있어도 저축을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아니라 가계부채도 많지만 가계저축도 100조 원이 넘습니다. 저축도? 네. 항상 우리나라는 두려워. 나라가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그건 뭐 평균 개념이겠지. 중국의 저축률 45% 넘습니다. 개인 저축률. 중국. 중국이 뭐요? 개인 저축률, 가계 저축률. 중국에? 네. 그러니까 중국이 부동산이 빠지고 하는 것들이 개인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럼 부동산에 전망이 없다고, 이게 희망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한국, 미국 순으로 국민성을 보시면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망할 일 없어. 잘 돼. 지금 써도 난 다시 취업하면 돼. 경기 침체 와도 연준이 살려주고 금방 나는 다시 취직할 수 있어. 이런 마인드고요. 한국, 중국 순으로는 항상 무슨 대비를 해야 돼. 우리 노후를. 그래서 소비가, 미국 소비가 초과저축 정도로 초과저축 소진된 거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걸로 소비 안 무너집니다. 저축률이 줄어들 거고 해도 소비는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MF 창구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거 아시죠? 예. 개인들이 MF에 돈을 넣으면 저축률이 안 잡혀요. 그러면 왜 그거는 왜 저축을 이건 저축이 아니고 투자니까. MMF는 네. 그러면 저축 안 하는 게 과연 뭐 안 좋은, 그러니까 그게 지금 MF 금리를 많이 주니까 거기 놓고 있는데 저축 은행 예금 적금 해봐야 JP 먹었는데 2%도 안 주는데. 또 MMF 들어가 있는 자금들은 또 기다릴 거 아니야. 장이 그 대차게 안 부러지라고. 그래서 MF에 돈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초과저축이 잘못 추정됐을 수 있다는 거죠. 시중에 돈은 많고 개인들 돈이 있는데 네. 저축을 안 하는 것뿐이라니까요. 예. 그러면 소비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비로 뭐를 이게 그
미국의 경기 침체를 전망 저는 안 맞다고 봐요.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GDP와 GDI인데 GDP와 GDI는 잠깐만. 우리 성원님 물 한 잔 하시고. 네.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일타 강사 스타일도 몇 분 있어. 우리 성 과장님도 일타 강사 스타일이 한 번만 시작했다 하면은 거의 뭐 우리 저 오건영 단장급인데 한번 시작하시면은 그 전에 네. 나는 왜 7페이지 이거 제목이 눈이 가죠? 어떤 거요? 3분기 유동성 조절 실패 시 단기 자금 시장 발작 가능성 주의. 아,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이거 오늘 진짜 이거 제일 중요해요. 수준 높은 강의인데. 이거 요거 진짜 요거 어려운데. 이거 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지급준비, 연준의 지급준비금 네. 그리고 미국 GDP, GDP. 네, GDP 대비해서 미국 연준의 지급준비금 비율을 가지고 연준은 계속 논문을 씁니다. GDP 대비해서 연준의 지급준비금이 11%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양적 긴축을 어느 시점에는 종료를 해야 되고 8% 정도 수준이 되면 양적 완화를 해야 된다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세금 납부하고 단기채 순감되고 하면 지급준비금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11% 수준이에요. 현재. 그러면 떨어지면 당연히 이제 11%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연준의 양적 긴축도 어느 수준에는 선제적으로 그만둬야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더 떨어진다? 막 사람들이 예금 막 뺀다? 그러면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해야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가려고 하면 연준의 양적 긴축은 어느 수준에서 멈춰야 됩니다. 그래야 준비금이 많이 안 떨어져요. 지금 그게 11%고 네. 8에서 11%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4분기. 예. 그래서 그 매크로 보고 채권 보시는 분들이 네. 4분기 안 좋다고 보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제부터는 진짜 유동성이 위험한 시기로 간다. 연준이 양적 긴축을 계속 한다라고 하면. 근데 이거를 우리는 연준도 좀 지금 줄타기 하고 있구나. 줄타기 하고 있죠. 예. 이게 그래서 걔들 계속 분석을 하면서 줄타기를 하는 중입니다. 이거를 선제적으로 좀 발작 지표를 볼 수 있는 게 이 네. 비율은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매일 트래킹할 수가 없거든요. 네. 선제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미국의 소파. 이 소파라는 게 금리가 있습니다. 소파 금리라고. 이게 SOFR을 소파를 네, 읽으시는 미국채를 담보로 거예요? 대출을 할 수 있는 레포 대출을 할 수 있는 금리 수준입니다. 그러면 대출을 할 수 있는 금리 수준대거든요. 미국채를 담보로. 그런데 IORB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기준금리 대비해서 CPP 밑에 있는 지준불이 금리라고 하는데 지급준비금에 주는 금리들. 이 금리보다 보통 그 SOFR 금리가 밑에 있으면 시장이 안정적으로 계속 대출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파 금리 같은 경우에 지금 이 IORB보다 금리 밑에 있으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대출이 일어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대출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 금리가 갑자기 IORB 금리보다 올라가 버리면 대출을 해주는 사람들끼리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너무 불안하니까 너 대출 이 금리는 도저히 못 해주겠어. 그게 시장에 그리고 미국채를 담보로 해야 되는데 지금 SOFR 소파라고 읽으시는 SOFR 네, 은행 간에 네. 내가 갖고 있는 아니 헤지펀드도 빌릴 수 있고 그쵸? 은행한테 빌릴 수 있고 은행한테 빌릴 수도 있고 내 갖고 있는 국채 이거 내 담보로 너 나한테 돈 좀 줘. 네. 그때 내가 지급하는 금리. 네, 그게 지금 SOFR. 네, 그런데 지준에다 묻어두면은 5.4%를 받아. 네. 연준으로부터. 네. 그러면 이 소파가 그렇게 해서 빌리는 금리가 낮으면은 시장은 자연스럽게 돌아가겠네. 이게 예. 은행들은 어차피 지준에다 돈을 넣으면 5.40을 받잖아요. 무조건 받죠. 대출해줄 이유가 니즈가 없어요. 어. 소파 금리는 5.31, 5.32 막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낮게 주는 거잖아요. 어. 소파는 헤지펀드나 이런 애들이 MMF한테 돈을 빌리는 MMF한테? MMF는 영레포에는 5.3이잖아요. 5.3. 근데 소파 대출을 해주면 5.31, 5.32 줄 수 있는 거야. 예,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민간 애들이 돈 빌릴 때 쓰는 맛이에요. 미국채 담보로. 오케이. 네. 예. 근데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헤지펀드 이게 터질 것 같고 부도날 것 같아. 그러면 뭐 미국채 담보를 보고 대출 안 해줍니다. 오케이. 더 높은 금리를 바라지. 예. 그래서 단기 시장에서 발작이 일어나면 이 소파 금리는 매일매일 움직이는데 예. IORB 금리를 뚫고 올라갑니다.
그게 이 그래프 파란색 그래프예요. 1919년 18년 2018년 10월 달 19년 맞아. 그때 그래서 2019년부터 근 인하로 돌았잖아요. 그런 이유가 다 여기 단기자금시장에서 발작이 일어나면 문제가 되는 거고 이 빨간색 그래프 지급준비금 대비해서 미국 GDP 분내 지급준비금의 추세거든요. 네. 이게 GDP 이게 대비 오른쪽인데 지급준비금. 네, 오케이. 8% 뚫고 내려가니까 완전 발작하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11%부터 이게 떨어지면서 이게 발작하기 시작했고 그러네. 지금 11%까지 와 있고 어? 앞으로 떨어질 거고 그러면 이 서퍼 금리는 지금은 안정적이지만 또 튈 수 있다는 겁니다. 단기자금 시장에서 이게 금융시장에서 단기자금 시장에 지금 발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를 선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 주가 폭락할 수 있어요. 단기자금에서 뭐가 이게 단기자금은 미국채 담보로 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이 사놨거든요. 헤지펀드 미국채 담보로 해서 주식 사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대출 안 해준대. 그러면 미국채를 상환시켜야 되잖아요. 대출을 상환시키면 투자된 자산도 다 상환시켜야 되잖아요.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랑 비슷하다니까요. 그러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좀 어려운데 저걸 갖다가 SFR 미국채 담보부 금리는 매일매일 체크할 수 있다 하셨나? 매일매일 체크할 수 있어요. 어디 들어가면 체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인들도. 그 프레드. 프레드. 네. 그리고 뭐 네이버 치면 다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3분기, 4분기 연준 재무부가 옐런이 유동성 조절을 실패해버리면 네. 단기자금 시장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실패하지 않으면 큰 문제 없이 갈 거다. 연준도 어느 수준에는 양적 기축을 그만둘 거다라고 하는 저 내러티브 자체가 다 여기서 녹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ISM 제조업 지수가 어떻고 ADP 민간 고용이 어떻고 오늘 밤 난파암이나 실업률이 어떻고 이거는 중요하죠. 지금 중요는 한데 우리가 시황에서 그런 걸로 이렇게 많은 지면을 갖다가 차지하고 우리가 그거 읽느라고 바쁜데 우리 성 과장님 얘기는 본질은 시장에 돌아다니는 유동성에 네. 그 흐름이 끊기지 않고 계속 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미국 정부고 미국이 연준이 이제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선제적으로 해주는 게 금리 인하와 양적 긴축 종료입니다. 공조가 잘 돼야 돼요. 내가 토스했는데 잘 못 받아치잖아요. 바로 발작 옵니다. 그래서 줄타기예요, 미국도. 그래서 지금 침체를 전망하는 사람도 있고 경기 호황을 전망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아무 생각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무 생각 없고 뭐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뭐 유동성 조절이 실패가 되든 잘 되든 내들고 있는 것만 올라가면 되지 뭐 딴 거 있나? 이게 뭐 일단 어찌 될 간에 중요합니다. 오케이. 근데 제가 아까 전에 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봤을 때 미국의 장기 계획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장기 미국의 장기 계획과 장기 전망, 미국 정부의 장기 계획. 그거는 뭐 다음에 이제 시간 되면 다음에 좌우지간 다음에 또 모시기도 하고 그러고 저 미국 선거 끝나고 일단 9월달 끝나고 10월달 끝나고 제대로 된 정권 이야기나 될라나 싶기도 하고 아닌 게 아니라 저 진짜 내전 나나 싶을 정도로 돌아가는데 판이 그 장기 얘기할 때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네, 4분기 어느 시점에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뒤틀린 경제 지표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서 과거를 놓고 보면 뭔가 안 맞다. 네. 그게 GDP와 GDI도 영향을 미칩니다. GDP나 GDI에도 GDP와 GDI는 쉽게 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미국의 성장률이니까. 그런데 GDP는 생산 지표고요. GDI는 소득 지표입니다. 네. 만약에 트럼프 때부터 해서 코로나 때문에 불법 이민자들이 아무도 못 들어왔다고 하면 그리고 그게 과거에 들어오는 수준만큼 다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추세라고 하면 불법 이민자들은 생산에는 투입됩니다. 공장에 들어가서. GDP는 느네. 네. GDI는 세금을 내고 급여를 받는 건데 불법 이민자는 세금 안 냅니다. 안 잡힙니다. 지금 GDI는 안 좋게 나오거든요. GDP는 좋게 나오거든요. 근데 과거에 그때 괴리가 생겼을 때 보면 항상 GDI가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 보는 사람들도 GDI가 안 나오기 때문에 GDP가 과대 계산됐다, 틀렸다. 근데 제가 말하는 이 이민자라고 생각을 바꿔보면 GDP가 맞을 수 있다는 거죠. GDI가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야 내는데 불법 인자들 세금을 안 내고 있으니까 안 잡히고 있는 거지. 그게
GDP와 GDI 측면에서 분석을 할 때 매우 중요하고요. 네. 비농업 고용이 네.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예. 얼마만큼 고용을 했냐를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어허. 실업률은 일할 사람 중에서 얼마만큼이면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 걸 실업률을 합니다. 최근 보면 실업률은 높게 나오잖아요. 네. 비농업 고용은 높게 나오잖아요. 또 예. 잘 나오잖아요. 예. 비농업 고용은 불법인데도 다 집계 해버려요. 고용을 얼마일까. 오케이. 이거는 집계가 안 돼요. 네. 그러면 당연히 알겠- 계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놓고 보면 뭐가 맞다 이렇게 분석을 해버리잖아요. 좋은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각을 주시네. 실업률도 지금 4.3 나오면서 샤암률을 쳤지만 코로나 때문에 3.4까지 빠졌잖아요. 미국의 자연 실업률이 4.5인데 샤암률 3.4에서 올라갔다고 해서 이거를 과연 경기 침체라고 봐야 되는 거냐? 네. 과도하게 3.4 나온 게 이상한 거지 않느냐라고 네. 보면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실업률 4.3도 실직자들이 많아져서 그런 게 아니라 에? 구직자들이 많아져서 어. 지금 구직자와 그러니까 잘린 사람들이 보통 해고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원래 보통 실업률 올라갔다면 해고자가 90% 차지하고 구직자들이 10% 정도 비율을 차지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5대 5예요 거의 6대 4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구직자들도 꽤 많다는 거예요. 예. 거기 이민자도 있고 불법 이민자는 안 들어가는데 어. 이민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거든요. 비자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승인되고 있어요. 가족 비자 이런 것도. 취업을 해서 저희들이 뭐 결혼 안 했지만 그러니까 아빠 아들로 갔는데 아버지가 취업해서 갔는데 아들 따라갔지만 나도 일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일한다고 신청을 하면 나도 그 집계에 잡히는 거예요 구직자로. 그런 경우가 지금 꽤 많습니다. 그리고 네. 그 코로나 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받아서 쓰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예. 돈이 많이 떨어지니까 예.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 그래서 지금은 구직하려고 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잘려서 지금 떨어지는 올라가는 실업률이 아니라 경제 활동 인구가 확 비율이 올라가는 만큼. 그렇게 보셔야 된다. 네네네. 그래서 오늘 또 실업률 나오잖아요. 네. 비농업 고용 나오고 네. 뭐 2시간 뒤에 1시간 뒤에 나오나? 나오겠죠. 비농업은 한번 예언을 해보자면 어. 비농업은 컨센 대비해서 잘 나올 것 같아요. 좋게. 어. 실업률은 뭐 컨센 정도 수준 나오든가 조금 높게 나오든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농업은 어찌됐건 컨센서스 대비해서 잘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코로나 이후에 뒤틀린 지표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는 걸 머리에 두고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매크로 지표를 분석하잖아요. 예. 과거 추이 꺾고 선 꺾고 해가지고 하면 안 맞다니까요. 그래, 좋은 말씀. 네. 좋은 말씀.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그거지. 차가 세게 한 박은 거야. 네. 졸다가 저 고속도로 그 가운데 중앙 분리대를 한번 세게 박아갖고 휠 얼라이먼트가 확 휜 거지. 근데 이걸로 지금 차가 이러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거시 지표를 갖다 보고 있으면서 이거 정비소 들어가서 한번 똑바로 한번 잡아가지고 이제 다시 타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직진 주행이 되는데. 아 그나저나 그러면은 9월에 안 좋으면은 전 분할 매수로 사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안 좋으면 분할면서 살아야 된다. 지급 준비금 빠지는 게 증시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한 10%까지 조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고점 대비해서. 그러면 뭐 10% 우리가 저점을 못 잡는다고 하면 5에서 10% 정도 사이에서 이렇게 사 들어가는 게 10월달에 우리가 좋게 본다고 하면 제가 생각이 맞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놓은 게 올라가죠. 예.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중요하고 하나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제가. 예, 그러시죠. 장기 전망이 매우 필요한데 최근에 그 알파벳 구글 CEO. CEO. 자본적 지출이 높다, 캐펙스 너무 높다, 매출을 대비해서 네네네. 주가 박살났잖아요. 그랬죠. 1995년에도 마이크로소프트는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매출액 대비해서 너무 넌 니네 캐펙스 너무 많이 투자한다. 자본적 지출 너무 높다. 보통 매출액 대비해서 자본적 지출을 그러니까 S&P 500 IT 섹터 중에서 7% 이상 만약에 자본적 지출을 한다. 그 평균적으로 하면 어마어마하게 하는 겁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금리가 인하가 되고 뭐 투자를 늘리고 싶을 때 그렇게 하는 건데 네.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매출액 대비해서 IT 섹터가 7% 이상 자본적 지출을 하는 경우는 닷컴 버블 때랑 지금 때랑 두 가지 있어요. 근데 그때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자본적 지출은 94년 초에 엄청 높았어요. 그러면 주가가 박살났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 한번 보시면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자본적 지출이 높으니까 주가가 빠졌어요. 근데 매출액 대비해서 자본적 지출이 점점 빠지면서 주가가 다시 우상향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네. 5년 동안 올라갔거든요. 네. 이게 자본적 지출을 줄인 게 아니라 매출액이 올라가면서 비율이 떨어졌습니다. 오른쪽은 애플이거든요. 애플도 2008년 이제 아이폰
그거 할 때 2008년도에 자본주의 주식을 엄청 늘렸어요. 네. 매출액 대비해서. 예. 그래서 주가가 막 박살났거든요. 어허. 근데 10년 사이클로 갔잖아요. 결국은 매출액을 올리면서 갔습니다. 다음 장 옆에가 알파벳 최근에 이제 자본주의 지출 너무 높다고 검은색 이게 검정색 그래프거든요. 너무 높다고 하면 주가 박살났어. 빨간색 주가.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앞에 그런 닷컴 버블 때랑 애플이 했던 것처럼 매출액이 늘어난다고 하면 이 우려가 다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자본주의 지출을 이렇게 늘렸던 가장 큰 이유가 인터넷 버블 때 보면 정부가 그 테마를 주도했습니다. 기업이 인터넷이 돈 될 것 같아서 막 늘린 게 아니라요. 정부가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아퍼런트라고 해가지고 인터넷을 개발하기 위해서 미국 국방부에서 주도했습니다. 네. 이번에 AI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국방부에서 어. 국방수권법을 통해서 AI와 반도체는 우리 국방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 패권에 중요하다. 우리는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해서 기업들한테 보조금을 계속 지원해주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매출액 대비해서 자본주의 지출이 높더라도 이 기업들은 갑니다. 정부와 함께. 그래서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고 AI가 만약에 실적으로 돌아선다? 그때는 진짜 버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들이 이걸 멈출 생각이 없고 앞으로 AI가 실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면 사실 지금 이제 시작도 안 했을 수 있어요. 그게 95년도에 똑같이 일어났다니까요. 95년, 96년도에 인터넷 버블이다. 4년을 갔습니다. 4년. 4년을. 드러큰 밀러가 99년도에 주식을 팔았다고 했어요. 근데 2000년도에 다시 샀대. 그랬다가 바밤 됐어. 99년도에 팔았는데 자기 폭등했잖아요. 그 양반이 흑역사죠. 친구가 근데 나보다 주식을 못하는 친구가 엄청 돈을 벌고 있었대. 그러니까. 열받아서 샀대 2000년도에. 99년에 또 그러니까 누구도 버블을 맞출 수 없다는 거죠. 그 버블이 가기 시작하면 B2C로 가고 개인들이 따라붙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으로 접근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AI를 좀 제가 이런 부분이 장기 전망에 들어가는데 다음 시간에 할게요. 어차피 그러시죠. 9월, 그래요. 10월이 중요하니까 9월, 10월이 유동성 좀 중요하니까. 많이 잘 보시고 단기 시장 발작하는지 안 하는지 좀 잘 보시고 그런 부분들 잘 보시면 좀 알겠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예. 어쨌거나 제가 성 과장님을 이렇게 또 높이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저기 메시의 왼발, 베컵의 오른발에 걸리면 짤 없는데 그 양반들 메시가 오른발이나 베컵이 왼발이 걸리면 이게 조금 이 볼 차는 게 시원찮거든. 근데 우리 손흥민 선수는 다르잖아요.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맨날 빠진다 쪽도 서지 마시고 네. 맨날 오른다 쪽도 서지 마시고 양발 다 써주시기를 바라고 네. 그리고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성 과장님의 또 이렇게 뭐 업계 선배로서 네네. 드리는 어드바이스인데 저 가상현 소리 들을 때 조심하시오. 그런 소리 들을 조금 일이 이렇게 없을 것 같은데요. 몇 번 맞추면은 또 여기저기서 또 가상현 안 부르냐 이런다고. 그때 안 나가야죠. 성상현에 성자 빠지고 가짜 붙을 때 그때 진짜 본인도 조심하셔야 되고 네. 시장도 조심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제가 중간에 한 3분의 1쯤 지나서부터 잡혔어 그림이 설명이. 네 오늘 다시 구독자분들 다 잡혔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돌려보기 하면서 감사합니다. 한번 공부할게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잡아주셨어. 포인트는 유동성이고 지금 거시 지표 갖고 우리가 막 따져 쌓고 있는데 지금의 거시는 많이 왜곡되어 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